왕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다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숙빈 최 씨가 처음 궁에 발을 들인 건 7살이었어요. 7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엄마 손잡고 가야 할 나이에 낯선 궁궐 문 앞에 혼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최 씨. 본관은 해주. 아버지는 최효원이라는 사람인데 집안이 워낙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딸을 궁에 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시절 가난한 집에서 딸을 궁에 보내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딸이 궁에 들어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고. 그 정도 계산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여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궁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최 씨의 아버지가 그날 딸의 손을 잡고 경복궁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기록엔 없어요. 그냥 넣어주고 돌아섰겠죠. 그 뒷모습을 어린 최 씨가 어디까지 쳐다봤을지. 그게 최 씨가 바깥 세상을 본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궁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최 씨가 처음 맡은 일은 무술이었어요. 무술이가 뭔지 아세요?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궁의 자벽부예요. 계급으로 치면 궁녀 중에서도 제일 아래. 나인들이 쓰는 방의 요강을 비우는 것도 무술이가 하는 일이었어요. 조선시대 궁의 계급을 잠깐 짚고 가자면요. 제일 위에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고 그 아래로 상궁, 나인, 무술이 순이에요. 무술이는 궁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낮은 자리예요. 왕의 처소에 드나드는 건 꿈도 못 꾸는 위치죠. 그러니까 최 씨는 공주도 아니고 양반댁 규수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훗날 왕의 아이를 가지게 돼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조선 역사상 가장 다혈질에 가장 변덕스럽고 가장 잔인했던 왕. 바로 숙종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전에 먼저 그 시절 궁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셔야 해요. 궁이라는 곳은요. 드라마에서 보면 화려하고 고와 보이잖아요. 한복도 예쁘고 배경도 아름답고. 근데 그 안에서 살았던 여자들한테는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었어요. 궁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출궁은 왕의 허락 없이 불가능해요. 가족을 만나는 것도 제한돼 있고 혼인도 못해요. 그냥 그 안에서 늙어 죽는 거예요. 궁녀들은 10살 언저리에 들어와서 평생 그 안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가족이 보고 싶어도 몇 년에 한 번 잠깐 볼 수 있을까 말까였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출궁이 허락되더라도
이미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부모도 늙어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제 살기 바쁘고 궁 안이 오히려 더 익숙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왕의 눈에 들어야 해요. 아니면 권력 있는 상국 밑에 들어가야 해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조용히 숨어서 눈에 안 띄게 살아야 해요. 왕의 눈에 든다는 건 단순히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숙종이라는 왕을 아세요? 조선 19대 왕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냐면요. 자기가 총애하던 희빈 장씨를 왕비 자리에까지 올려놨다가 몇 년 뒤에 사약을 내려버렸어요. 그것도 직접 사약 마시는 걸 지켜봤다고 해요. 인현왕후는요, 왕비를 폐서인으로 만들어서 궁 밖으로 내쫓았다가 나중에 다시 복위시켰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어제의 총애가 오늘의 사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숙종은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치를 아주 잘 이용한 왕이기도 해요. 남인, 서인, 소론, 노론, 붕당 간의 대립을 직접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다졌어요. 오늘은 이 팔을 올리고 내일은 저 팔을 쳐내고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왕 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여자들.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세요? 최 씨가 숙종의 눈에 들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요. 1988년이에요. 당시 숙종은 30살 언저리였고 최 씨는 20살 초반이었어요. 왕이 어떻게 무수리를 보게 됐냐? 이게 참 드라마 같은 장면인데요. 숙종이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 쪽을 거닐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자를 봤다고 해요. 고된 일을 하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표정이 단정했대요. 궁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왕이 지나갈 때 몸을 낮추고 시선을 피해야 해요. 눈을 마주치는 건 금기예요. 근데 최 씨는 그 순간에도 자기 일을 하고 있었대요. 두려움에 몸을 떨거나 당황해서 물동이를 엎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물을 깃고 있었어요. 왕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궁녀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이 무수리를 보고 서 있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하고 다 숨을 참고 있었겠죠. 신하들도 눈치를 보면서 서로 쳐다봤을 거예요. 감히 왕한테 그만 가시죠 라고 할 수 없으니. 그날 밤 최 씨는 왕의 처소로 불려갔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의 처소에 불려간다는 게 그 여자한테 기쁜 일이냐고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왕의 눈에 들었다는 건 동시에 수백 명의 여자들의 표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밤부터 최 씨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날 밤 이후로
최 씨에게 쏟아진 것들이 뭐였을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위에서의 압박이 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은 희빈 장씨였거든요. 장씨는 이미 왕자를 낳았어요. 나중에 경종이 되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장씨의 위세가 어마어마했어요. 희빈 장씨가 어떤 여자였냐면요. 대단히 총명하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강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아는 여자였고 그걸 얻는 방법도 알았어요. 숙종이 그 강함에 매혹됐다가 나중에는 그 강함에 질려버린 거예요. 장씨 편에 붙은 사람들이 궁 안에 깔려 있고 그 사람들이 최 씨를 어떻게 받겠어요? 눈엣가시죠. 그 눈엣가시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을 거예요. 음식에 뭔가를 넣는다든지 왕 앞에서 나쁜 말을 흘린다든지 심부름을 시켜서 발을 묶어둔다든지 궁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기록에 잘 안 나와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그 시절 궁녀들의 증언을 보면 후궁들 사이의 싸움은 칼 없는 전쟁이었다고 해요. 칼은 없어도 독이 있고 혀가 있고 왕의 귀가 있거든요. 왕의 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왕 앞에서 누군가를 일부러 칭찬하면서 사실은 깎아내리는 말을 흘리는 거예요. 최 씨가 참 순하고 착하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처소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이런 식으로요. 왕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 하나를 심어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는 심은 사람만 알고 최 씨는 이 전쟁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기록을 보면 최 씨는 말이 없는 여자였어요. 나서지 않고 조용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여자. 근데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됐어요. 숙종이 다혈질에 변덕이 심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왕 옆에서 목소리 큰 여자는 오래 못 가요. 자기 주장을 세게 하다가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날로 끝이니까요. 최 씨는 달랐어요. 왕이 화를 내도 고요했고 왕이 기뻐해도 차분했어요. 그 안정감이 숙종한테는 오아시스 같았던 거 아닐까요? 희빈 장씨가 워낙 불꽃 같은 여자였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최 씨의 조용함이 더 빛났던 거예요. 그리고 최 씨는 영리했어요. 조용하다는 게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말을 아낀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최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913년 최 씨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왕의 아이였어요. 이 소식이 궁 안에 퍼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가졌을지
희빈 장씨 편의 사람들은 얼어붙었을 거예요. 왕자를 낳은 건 장씨 하나였는데 최 씨마저 왕자를 낳으면 후계 구도가 흔들리거든요. 조선시대에 왕자가 여럿이라는 건 왕실 입장에서는 좋은 일처럼 보여요. 혈통이 이어지니까요. 근데 후궁 입장에서는 달라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면 다른 왕자가 없어져야 하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힘이 없어야 해요. 숙종은요? 숙종은 기뻐했어요. 이미 희빈 장씨와의 사이에서 왕자가 있긴 했지만 후궁이 많을수록 왕가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근데 기뻐하는 왕 옆에서 최 씨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왕의 아이를 가졌다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표적이 되거든요. 조선시대에 후궁이 낳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멀쩡하게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너무 많았어요. 의문의 병으로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정적들의 모략에 걸려 아버지 왕한테 버림받거나 왕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실제로 숙종의 아이 중에서도 일찍 죽은 아이가 있어요. 몇 달을 못 버티고 간 아이들이요. 그 죽음들이 다 자연스러운 건지 아무도 몰라요. 기록에는 그냥 요절했다고만 나오거든요. 최 씨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잘 산달이 다가올수록 최 씨의 불안은 커졌어요. 왜냐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최 씨가 드시는 음식에서 뭔가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확히 뭔지는 안 나오지만 심상치 않은 것이 발견됐다고요. 처소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 얼쩡거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 씨를 담당하던 의녀가 갑자기 바뀌기도 했어요. 의녀라는 건 왕실 여성들의 건강을 전담하는 여의사예요. 임산부한테는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출산 때 어떤 약을 쓰는지, 어떤 처치를 하는지, 그게 다 의녀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 의녀가 갑자기 바뀐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절 궁에서 우연의 일치는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최 씨는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잠을 잘 때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임신한 몸으로 그 긴장감을 버텼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가거든요. 그 둘을 동시에 잡고 있어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최 씨가 한 일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를 준비했어요. 믿을 수 있는 내인 하나를 곁에 뒀어요. 그 내인은
최 씨가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여자예요.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상궁 아무개라고만 나와요. 이름조차 남지 못한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없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 여자한테 최 씨가 뭘 부탁했냐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첫 나흘 동안 절대로 아이 곁을 떠나지 말라고요. 첫 나흘. 왜 하필 나흘이냐고요? 조선시대에 왕실 아이가 태어나고 나흘 안에 제일 위험했어요. 출생 신고가 공식화되기 전 그 짧은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직 세상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없애버리면 흔적도 남지 않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나흘이에요. 최 씨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1994년 9월 13일 최 씨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조선의 21대 왕이 되는 영조. 당시 이름은 연인군. 아이는 작고 약했다고 해요. 달수를 다 채운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숙한 아이였어요. 울음소리도 약했다고요. 그 조그만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최 씨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최 씨는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울지 않았대요. 울고 싶었겠죠. 그 고통과 두려움이 끝난 안도감에. 근데 울지 않았어요. 왜냐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옆에 있던 레인이 속삭였대요. 마마, 첫 나흘을 넘겨야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슴에 더 꼭 품었어요. 첫날 밤이 왔어요. 왕은 아이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상을 내리고 축하 의식을 준비하게 했어요. 근데 그 축하 분위기 속에서 최 씨의 처소 바깥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상한 사람이 주변을 어슬렁댄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레인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요. 최 씨는 아이를 안고 밤새 눈을 감지 않았어요. 출산 직후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극도로 소진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눕고 싶고 그냥 자고 싶어요. 그 몸으로 밤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이가 울면 젖을 물렸어요. 아이가 잠들면 숨소리를 들었어요. 혹시라도 숨이 멎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침이 됐을 때 최 씨의 눈 밑이 까맣게 꺼져 있었다고 해요. 이틀째 밤. 이날은 더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어요. 최 씨가 마시려던 약자의 달인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최 씨 곁에 있던 내인이 그걸 먼저 알아챘어요. 그 내인이 입술을 대보려다가 멈춰놨어요.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 물은 버려졌어요. 약재를 다리는 건 의녀가 해요. 아니면 의녀가 지정한 사람이. 그 약자의 달인 물에서 냄새가 났다는 건 누가 그 과정에 손을 댔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대신 무엇을 마셨냐고요? 그냥 맹물을 마셨어요. 출산 직후에 회복이 필요한 몸인데 그냥 맹물만 마신 거예요. 약이 무서워서, 독이 무서워서, 회복보다 생존을 먼저 택한 거예요. 아이는 그날 밤도 살아 있었어요. 최 씨도 살아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이 주변에 배치된 의녀가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최 씨가 이번엔 그냥 있지 않았어요. 왕한테 직접 아뢰었어요. 평소에 말 없고 조용하던 최 씨가 왕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전하, 이 아이 곁에 낯선 사람이 오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소첩이 직접 알고 믿는 사람만 곁에 두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한테 직접 나선다는 건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조선시대 후궁한테 약함은 위험이에요. 약하면 잡아먹히니까요. 근데 최 씨는 나섰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침묵이 오히려 더 위험했으니까요. 왕이 그 말을 들었어요. 숙종은 변덕스러운 왕이지만 자기 핏줄에 대해서는 달랐어요. 자기 아이가 위협받는다는 말에 즉각 반응했어요. 그날부터 아이의 처소 경비가 강화됐어요. 최 씨가 신뢰하는 내인만 가까이 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흘째 아침이 밝았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조선의 공식 기록에 왕자의 출생이 올라갔어요. 이제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됐어요. 없앨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공식 기록에 한번 올라가면 그 아이는 역사가 지켜보는 사람이 돼요. 갑자기 사라지면 설명이 필요해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없어지면 왜 없어졌는지 물을 수 있어요. 그게 최 씨가 그 나흘을 버텨야 했던 이유예요. 최 씨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때서야 울었다고 해요. 조용히 아이 얼굴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나흘 동안 왕은 있었지만 왕은 지켜주지 않았어요. 화려한 궁궐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최 씨는 혼자였어요.
믿을 수 있는 내인 하나, 그리고 품에 안은 아이 하나. 그게 최 씨의 전부였어요. 그 전부로 나흘을 버텼어요. 아이가 살아남은 뒤로도 최 씨의 삶이 편해진 건 아니에요. 희빈 장 씨가 낳은 아들과 최 씨가 낳은 아들이 이제 같은 궁 안에 있게 됐으니까요. 장 씨 편에서는 이를 갈았겠죠. 최 씨 편에서는 몸을 낮췄고요. 근데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요. 숙종이 희빈 장 씨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해야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고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장 씨의 성격이 워낙 강했고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도 있었고 인현왕후 폐위 사건에 후폭풍도 있었어요. 인현왕후.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해요. 숙종이 장 씨를 총애하면서 정당한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내쫓았거든요. 폐서인으로 만들어서 궁 밖으로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 과정에서 장 씨에 대한 숙종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미웠던 감정이 커지거나. 어쨌든 왕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돌아선 마음은 다시 안 와요. 어쨌든 왕의 마음이 멀어지면 그 여자의 운명은 달라져요. 장 씨는 결국 1771년에 사약을 받았어요. 최 씨는 그 사약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여자가 자기 앞에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사약을 마시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봤을 거예요. 그 순간 최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후련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저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 씨는 알았을 거거든요. 오늘의 장 씨가 내일의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왕의 마음이 바뀌면 어떤 여자도 다 그렇게 돼요. 장 씨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왕 옆에 있었던 여자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왕 곁에 사는 여자의 현실이에요. 장 씨가 죽고 나서 최 씨는 수기에서 귀인으로, 귀인에서 숙빈으로 품계가 올랐어요. 숙빈이라는 자리는 후궁 중에서 최고위예요. 정일품이에요. 무수리로 시작한 여자가 후궁 최고위까지 오른 거예요.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요, 최 씨는 그 자리에 올라서도 절대 오만하지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 숙빈 최 씨는 품계가 높아진 뒤에도 자기보다 낮은 궁녀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대요. 아랫사람한테 좋게 대한다는 말이 궁 안에서 돌았어요. 아무한테나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처세예요. 근데 진짜로 낮은 사람한테 잘 대하는 건 달라요.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최 씨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물가에서 물 깃던 그 어린 무수리가 자기였다는 것을, 지금 저 아래에서 요강을 비우고 있는 그 여자가 예전의 내 모습이라는 것을, 그 기억이 최 씨를 지켜줬어요. 오만해지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 최 씨는 알았을 거예요. 화려한 자리가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것을. 장 씨를 보고 배웠으니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 몸을 낮췄을 거예요. 자리가 높아질수록. 근데요, 숙빈 최 씨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어요. 아들 연인꾼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장 씨의 아들 경종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 연인꾼은 잠재적 위협이잖아요. 경종 편에서 보면요, 실제로 연인꾼을 죽이자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어요. 소론, 강경파에서요. 이 기회에 없애버리자고. 영모 누명을 씌우자고. 영모.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세요? 조선시대에 영모 누명을 쓰면 본인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누명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 이미 다 죽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최 씨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나흘을 버텨서 살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또 위험에 처한 거잖아요. 아이를 품에 안고 나흘을 버텼던 그 기억이 이 순간 얼마나 선명하게 떠올랐을까요? 최 씨는 숙종한테, 그리고 나중엔 경종한테 끊임없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살려달라는 말을 해야 하는 어머니.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냥 빌었을 거예요.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아들이 다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도 어미 마음은 그 나흘 밤을 버티던 그 마음 그대로였을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는 한 어머니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아요. 1718년 숙빈 최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 49세였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른 나이예요. 근데 그 시절 49세는 다 산 거예요. 더구나 그 삶을 버텨냈다는 게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예요. 아들 연인꾼은 그때 25살이었어요. 최 씨가 눈을 감던 그 자리에 연인꾼이 있었대요. 아들이 어미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했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다고만 나와요. 그 손. 최 씨가 처음 잡았을 때는 그렇게 작았는데 이제 큰 손이 됐네요. 그 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걸 느끼면서 최 씨가 마지막으로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 나흘 밤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그만 아이를 가슴에 품고 눈을 뜨고 밤을 버텼던 그 시간들을, 그 아이가 지금 내 손을 잡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024년, 연인군이 왕이 됐어요. 조선의 21대 왕, 영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에요. 2년을 왕으로 살았어요. 52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왕으로 52년. 그 긴 세월 동안 조선을 다스린 왕이 7살에 궁에 들어온 무수리의 아들이에요. 영조는 왕이 된 뒤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제삿날이 되면 직접 제를 올렸어요. 어머니가 자라난 동네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무술이었던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어머니가 물을 깃던 우물, 어머니가 빨래를 하던 곳, 그 흔적들을 신하들이 말렸을 거예요. 왕이 미천한 출신의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기린다는 게 채통에 어긋난다고. 근데 영조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무술이었다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 나흘을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나흘 밤을 눈 부릅뜨고 자기를 지킨 그 어머니가 영조에게는 어떤 화려한 왕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숙빈 최 씨는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없어요. 기록에 남은 건 다 남의 시선이에요. 왕의 기록이고 신하들의 기록이고 사관의 기록이에요. 최 씨 자신이 뭘 느꼈는지, 뭘 두려워했는지, 뭘 원했는지, 그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 나흘 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도, 약자의 달인 물을 버리고 맹물을 마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장씨가 사약을 마시는 걸 봤을 때 뭘 생각했는지도 다 없어요. 조선시대 궁녀들이 다 그랬어요. 역사의 이름은 남아도 목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름만 남고 목소리는 사라진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한 번은 제대로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무수리로 시작해서 왕의 아이를 낳고 나흘 밤을 혼자 버텨서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든 여자, 숙빈 최 씨. 쉬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화려한 삶도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버틴 삶이에요. 그 버팀이 역사를 바꿨어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 이름 석자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오늘 하루도 버텼다 싶으신 분. 숙빈 최 씨도 그랬어요. 아무도 기록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밤에 그냥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 눈물도, 그 맹물도, 그 잠 못 자던 밤도 아무도 써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역사가 됐어요. 버티는 것도 용기예요. 조용히 살아남는 것도 싸움이에요. 오늘 하루 이름 없이 버텨내신 당신도 그게 역사예요.